네, 3월 16일이고요. 오늘 같이 살펴볼 내용은 리액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바스크립트로 이제 어떤 기능들을 구현하다 보면 대부분 UI하고 관련된 부분들은 플러그인들을 많이 사용하기 나름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때도 그 플러그인들을 좀 살펴봤었는데, 그때 소개해드렸던 그 플러그인들이 자바스크립트하고 리액트를 전부 지원하는 애들이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는 npm.js.com 여기에 많이 등록이 돼 있어서 여기서 많이 서칭을 하죠, 보통. 아니면은 그냥 온라인에서 검색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오늘 첫 번째로 사용할 이 FS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플러그인을 예를 들어 보면은요.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얘 같은 경우도 바닐라 자바스크립트 버전이랑 리액트 버전을 이제 각각 제공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거든요. 요즘 플러그인들이 거의 다 리액트 버전을 같이 해줘요. jQuery 버전을 안 주는 한이 있더라도 리액트 버전은 줘요. 얘 같은 경우도 이제 Vue.js 버전이랑 같이 주고요. 그래서 그냥 자바스크립트 버전을 갖다 쓰기에는 좀 쉽지가 않고, 만약에 리액트 버전을 같이 제공하는 라이브러리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도입을 검토해 보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소개해드렸던 그 플러그인들이 전부 리액트 버전을 같이 지원을 하는 애들이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살펴봤었던 순서대로 프로젝트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FS 라이트박스, AOS, 슬라이더, 스위달러2, 차트.js 이렇게 살펴볼 건데, 혹시 좀 그 분량이 좀 부족할까봐 제가 카운트업이라고 하는 애를 따로 이제 버퍼로 하나 놔두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교시에는 얘를 또 따로 파일 추가해서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사용되는 것들은 리액트에 포함되어 있는 기능들이 아니라 우리가 추가적으로 플러그인을 깔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여기 사용법 같은 거를 이제 살펴보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npm 명령어로 어떻게 설치해라 라는 게 이제 명령어가 제공이 됩니다. 근데 npm install 한 다음에 뭐 플러그인 이름 이렇게 사용이 된다면은 npm하고 똑같은 목적을 갖는 게 yan이기 때문에 yan에서는 yan add 플러그인 이름 이렇게 설치하시면 돼요. 두 개가 똑같은 거예요. 차이를 두지 마세요. 이게 뭐 성능이 더 좋고 나쁘고 뭐 그런 얘기가 되게 복잡하게 그 주저주저 얘기하는 그 블로그들이 되게 많아요. 뭐 깊게 들어가면 당연히 그러겠죠. 사람이 체감하기에 그렇게 티가 나는 정도의 성능은 아니기 때문에 딱히 구별 안 하셔도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 생성할 때 우리가 지금 리액트 앱이라고 하는 배치 파일을 지금 쓰고 있죠. 이 파일을 내용을 이제 살펴보면은 여기에 우리가 사용할 플러그인들을 여기 다 미리 넣어놨는데요. 보시면은 이제 오늘 사용할 뭐 차트.js라던가 그 다음에 리액트 차트, 나머지 것들은 지금 설치를, 여기서 직접 따로 설치할 걸 의도했나봐요. 여기 지금 포함이 안 돼 있네요. 플러그인들 하나하나 깔아가면서 할게요. 일단은 app.js에서 페이지별로 이렇게 빈 페이지들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미리 다 초기화를 해놨고요. 그리고 라우팅 걸어서 링크들 준비해 놨습니다. 이 메뉴 링크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저번에 만들어 놨었던 이 메뉴 링크 컴포넌트를 재사용한 거고요. 그리고
자료 미리 배포해 드린 거 안에 보시면은 에셋에 들어갈 이미지 파일들 미리 좀 들어있어요. 이미지 관련된 기능들도 좀 있기 때문에 이미지 관련된 것들 좀 포함시켜 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게 이제 FS 라이트박스예요. 그림 같은 거 클릭했을 때 그 모달창 형태로 이렇게 그림 뜨는 기능 있잖아요. 네, 그건데, 자, FS 라이트박스라고 하는 예제이고요. 이미지나 버튼, 링크 같은 거를 클릭했을 때 이제 이미지나 영상을 모달 팝업으로 표시하는 기능이고요. 설치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얀 명령어로 설치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예제를 진행하기 전에 가동 중인 프로젝트를 이제 중지하시고 컨트롤 C 누르시면 중지가 돼요. 그래서 yan add fs lightbox react 라고 명령어를 넣어서 플러그인을 이제 추가를 해줘야죠. 자,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는 내용은 그 플러그인 사이트에 나와 있는 예제 코드들을 그 제 나름대로 재해석한 거예요. 뭐 제가 직접 만든 코드들도 아니거니와 그 원본이 따로 있다라는 거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이 라이트 박스를 리액트에서 사용을 하려면 상태 변수를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use state로 상태 변수를 만들 기능을 준비했고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미리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사용할 플러그인 FS 라이트박스를 참조했습니다. 클릭했을 때 그림 5개를 이제 모달로 띄울 거기 때문에요. 이미지 5개는 미리 임포트를 해놓을게요. src 폴더 안에 있는 이미지는 반드시 임포트해서 쓰셔야 되고, 만약에 퍼블릭 폴더 안에다가 내가 경로를 배치했다라고 하면은 임포트 없이 그냥 이미지 src 속성에 슬래시 하면은 퍼블릭 밑에서 찾아요. 그 다음에 이제 경로 지정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볍게 버튼에 대한 스타일을 하나 만들게요. 테두리 없애고, 아웃라인 없애고, 커서 포인터, 패딩 없애고, 좌우 마진 하나 놨어요. 자, 일단은 그림 하나를 먼저 띄우는 방법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단일 이미지를 사용해야 될 경우에 먼저 상태값 하나입니다. 버튼 하나당 상태값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싱글 토글러라는 상태값을 만들고 이 상태값을 설정할 수 있는 세터 함수 만들고요. 값은 true false로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띄울 수 있는 제목 하나 놓고 버튼을 하나 놓을게요. 버튼을 놔서 미리 준비한 상태값이 true면은 false로, false면 true로 그렇게 값이 바뀌게 적용을 할 겁니다. div 태그 하나 놓고요. 설치가 다 됐으니까 프로젝트는 다시 가동을 했어요. 자, div 태그에 버튼을 하나 놓을 거예요. 아까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만들어 놓은 버튼 있죠. 요 버튼에다가 이제 불러온 이미지 중에 첫 번째 거를 지정을 할게요. 넓이는 150 정도로 주고 alt도 뭐 img1이라고 걸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림을 클릭할 수 있는 버튼이 된 거죠.
뭐 꼭 버튼 태그일 필요는 없어요. 링크여도 상관은 없어요. 여기에 클릭 이벤트를 겁니다. 자, 콜백 함수 받아서요. 버튼이 눌러졌을 때 얘를 호출해요. 그러면서 현재 현재 상태값을 뒤집어줘요. 느낌표 붙이면 뒤집히죠. 자, 그리고 나서 아까 가져왔었던 이 FS 라이트 박스, 얘를 이제 사용을 하는 거예요. 자, 소스라고 하는 속성에다가 내가 표시해주고 싶은 그림을 겁니다. 그리고 불린 값에 대한 상태값을 주는 거예요. 얘가 원리가 이 토글러라는 변수에다가 true를 걸어주면은 화면에 그림이 나타나는 거고, fails를 걸어주면은 그림이 안 나타나요. 처음에 fails라고 잡혀있던 상태값을 여기다 걸었으니까 처음에는 안 나오겠죠. 이죠. 근데 버튼을 누르면 fails였던 fails에다가 이제 느낌표를 붙여서 상태값을 갱신했으니까 얘가 다시 여기를 true로 바꿔줄 거예요. 그러면 이 그림이 화면에 모달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멀티예요.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아까 이렇게 모달이 떴잖아요. 모달이 뜨면은 이 안에서 이렇게 다음 화살표가 나와서 그림을 옆으로 넘기는 거예요. 자, 복수 이미지를 사용할 때는 상태값의 형태가 조금 달라요. 멀티 토글러라는 이름이고요. 이 첫 번째 제이슨 형태예요, 상태값이. 이 첫 번째 값은 화면에 표시를 할지 안 할지, 인덱스는 몇 번째 그림을 표시할지예요. 자, FS 라이트 박스를 걸고요. 토글러, 아까랑 똑같죠? 이 토글러한테 결국은 true false를 걸어주면 돼요. 그래서 아까 이 멀티 토글러.open이라고 하는 값이 true 혹은 false를 설정할 수 있는 불린 값이었고요. 그 다음에 sausage라고 하는 요 값에는 배열로 한 그룹으로 묶고 싶은 그림들을 다 묶어서 줍니다. 그 다음에 슬라이드라고 하는 번호에다가 이 인덱스가 아까 1이었거든요. 몇 번째 그림을 넣어줄지를 세팅해 주면 돼요. 근데 특이사항이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1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변수값하고 이 인덱스 값을 변경할 버튼들만 준비해 주면 되거든요. 자, 버튼. 여기에 아까처럼 첫 번째 그림을 똑같이 걸어줄게요. 그리고 이 버튼도 똑같이 클릭했을 때, 자, 이번에는 상태값이 멀티 토글러죠. 멀티 토글러를 설정해 주는데, 여기에 상태값이 지금 제이슨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오픈은 기존에 있는 이 멀티 토글러 점 오픈에 느낌표 붙여서,
그리고 첫 번째 그림을 보여줘라. 인덱스는 첫 번째.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첫 번째 그림이 표시되고 이 안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나와요. 인덱스 값만 다른 걸로 바꿔주면 제가 웹브라우저로 닫아버렸네요. 인덱스 값만 바꿔주면은 요거 눌렀을 때 표시되는 그림이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럼 얘는 다시 1로 바꾸고, 그럼 이제 요거를 총 그림을 5개 넣었으니까 둘, 셋, 넷, 5 해주고 인덱스만 바꿔주면 물론 표시되는 그림도 바꿔줘야겠죠? 자, 그럼 이렇게 5개의 그림이 화면에 표시되는 거고 클릭했을 때 자기한테 맞는 그림을 보여주겠죠. 물론 이 안에서 슬라이딩도 되고요. 네. 아마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는 케이스가 이걸 겁니다. 단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경우를 하나 더 응용을 해볼 건데요. 이 FS 라이트박스의 특징이 유튜브 영상에 대한 모달도 지원을 해줘요. 그래서 유튜브 토글러라고 하나 만들게요. 자, 제목은 유튜브 싱글 링크라고 바꿨고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 요 싱글 링크처럼 버튼을 클릭했을 때 상태값을 뒤집어 줄 수 있게끔 이벤트만 걸 겁니다. 자, 여기에는 영상 보기라고 일단 텍스트를 걸죠. FS 라이트박스를 사용할 때 기본 틀이 요거잖아요, 지금. 여기에다가 어떤 그림을 한 개 넣느냐, 여러 개 넣느냐의 차이인 거고, 상태값을 걸어주면 되는 거였죠. 만약에 한꺼번에 여러 개를 설정해 줄 거라면은 몇 번째 거를 표시할지에 대한 인덱스만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여기에다가 이 소스에 적용된 것 중에 첫 번째 거를 보여줄 건지, 두 번째 거를 보여줄 건지, 이거를 의미하는 변수만 적용하면 되는 거였어요. 유튜브도 마찬가지예요. 자,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이게 포괄기가 될지 모르겠네요. 유튜브 영상 아무거나 복사해서 주소를 이 소스에다가 문자열로 주세요. 그러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다른 영상으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건 영상이 잘렸네요. 당연한 거지만 잘린 영상은 못 넣겠죠. 자, 근데 이제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를 보면은 아까 유튜브 영상 주소요. 이 영상 주소를 봤을 때 주소가 따따따.youtube.com 밑에 watch 물음표 뒤는 변수라 그랬죠. V라는 이름으로 전달되는 변수가 이거 영상 코드예요. 각각의 영상에 부여되는 고유값이에요. 요 값을 잘 활용을 해서 자, 이거는 유튜브 레퍼런스에서 공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img.youtube.com/vi/영상코드 그리고 뒷부분에 들어가는 파일 이름에 따라 제공되는 이미지의 해상도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 해상도별로 원하는 이미지를 적용을 하시면 영상 썸네일을 끌어오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제가 영상 보기라고 텍스트를 걸어놨는데 여기다가 이미지 태그로 이렇게 유튜브 영상 이미지 퍼올 수 있는 주소 만들어 놓고 여기 코드 값만 이렇게 바꿔치기 하면은 네, 밑에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을 퍼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유튜브를 퍼오면 이렇게 밑에 영상 더보기 뭐 이런 거 뜨는 거는 못 막고요. 보통 이제 저는 유튜브 프리미엄 가입돼 있는 상태라서 지금 광고가 안 뜨거든요. 여기 광고가 나오면 그건 못 막아요. 자, 마지막으로 복수 이미지를 사용했던 거에서 주소만 유튜브로 바꾸면 똑같이 유튜브 영상도 한꺼번에 여러 개 띄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튜브 멀티 링크라고 걸고, 자, 아까 상태값 만들었던 거 보면은 여기서도 보여줄지 안 보여줄지, 그리고 몇 번째 거를 보여줄지에 대한 인덱스 번호가 잡혀 있어요. FS 라이트박스 걸면서 소스에다가 영상 주소 3개를 미리 준비했는데 이 영상들이 아직 안 잘리고 버티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미리 찾아놓은 거라서 토글러에는 트루 페일스 중에 하나 잡아주고 몇 번째 영상을 먼저 보여줄 거냐. 이렇게 이제 FS 라이트박스 걸고요. 버튼은 이제 한꺼번에 코드 갖다 넣을게요. 자, 클릭했을 때 상태값을 변경을 하면서 일단 여는 거는 다 똑같이 열어야 되니까 여기 코드는 똑같이 들어가요. 그 다음에 몇 번째 영상을 보여줄 거냐. 여기 건 게 1, 2, 3이라는 거. 그리고 각각 영상에 맞는 그 썸네일 이미지 퍼왔고요. 자, 그럼 밑에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 영상들이 아직 안 잘렸네요. 자, 이렇게 하고 또 옆으로 넘어가서 두 번째 영상. 또 넘어가서 자, 근데 얘가요. 이렇게 영상을 멀티를 했을 때 다른 페이지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백그라운드에서 아까 그 영상이 계속 재생되고 있어요. 그거를 멈추지는 못하더라고요. 유튜브 영상은 제 개인적으로 써봤을 때는 싱글은 그래도 뭐 부담 없이 쓰셔도 되는데 멀티는 쓰는 사람이 이거 재생해놓고 다음 영상 넘어갈 때 정지하고 넘어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잘. 그러니까 멀티 영상은 그렇게 특히 권해드리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FS 라이트 박스입니다. 이것이 요거까지 할게요. 한 20분 정도면 가능하실 것 같으니까 다음 교시 3시에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다음에 소개해드릴 그 플러그인은 이제 AOS라고 하는 플러그인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쓰임새가 많은 플러그인이에요. 이 플러그인 사이트 주소를 따라가 보면은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이 페이지 자체가 하나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스크롤에 반응하는 애니메이션입니다. 이 효과 괜찮은데 라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이 값을 잘 확인하셨다가 그 코드에다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 보면은 이제 사용법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애니메이션 효과별로 있고, 그 다음에 약간 좀 애니메이션 작동 시간에 대한 옵션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제 이런
속성들을 또 쓰시면 되고요. 뭐 애니메이션 작동 시간, 그 다음에 이거는 그 가속도 처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롤을 맨 위로 올리면 여기 GitHub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따라가 보시면은 이제 좀 더 그 디테일한 매뉴얼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얘도 이제 얀 패키지로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동작하던 프로젝트 중단하고 이제 얀 애드 명령어로 설치를 할게요. 그 다음에 프로젝트 다시 가동시키고요. 화면상에 이제 박스들을 넣어줘야 되니까 이제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온 다음에 이제 애니메이션을 적용할 박스에 대한 CSS를 하나 준비를 했어요. 사이즈 적당히 주고 그 다음에 색깔 같은 거 좀 적당히 줘봤고요. 그래서 화면상에 박스를 이제 무작위로 여러 개를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긴 박스를 5개를 놓을게요. 자, 이렇게 마진 값을 줬기 때문에 간격을 두고 박스가 지금 5개가 지금 생성된 상태예요. 자, 이제 플러그인 사용법이에요. 유즈 이펙트가 하나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AOS 라이브러리와 그리고 AOS에서 제공하는 CSS 파일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들을 보면은 가끔 가다가 이제 페이지 열리자마자 어떤 자바스크립트 코드 하나를 호출해 주세요 라는 식으로 이제 제시되는 애들이 있어요. 보통 이제 클릭 이벤트 같은 거에 반응하게끔 만들기도 하는데 그냥 페이지 열리자마자 이 함수 하나만 호출해 주면 알아서 작동합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플러그인들 같은 경우는 리액트는 그냥 함수 호출하면은 계속 반복 실행이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유즈 이펙트를 불러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페이지가 열림과 동시에 이 컴포넌트가 화면에 등장함과 동시에 써야 되니까 유즈 이펙트 두 번째 파라미터가 빈 배열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aos.init라고만 해주면 사용 방법은 이제 준비가 끝나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다가 데이터 aos라는 속성으로 아까 그 레퍼런스 페이지에서 나왔던 애니메이션 이름들을 하나씩 적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자, 아까 제가 5개를 놓겠다고 말씀드렸는데 6개를 넣네요. 자, 페이지 이제 새로 고침하면은 첫 번째 거부터 줌인, 페이드 레프트 라이트 이런 식이죠. 화면에 들어올 때 이렇게 애니메이션 작동을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얘가 그 새로 고침 다시 하고요. 화면에 등장하자마자 이렇게 바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크롤이 되게 찔끔 들어가면은 박스가 미처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잘 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애니메이션이 이제 박스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동작하느냐에 대한 위치를 설정해 줄 수 있는데 그게 데이터 AOS 오프셋 속성이에요. 0이라는 거는 박스가 화면에 조금이라도 나오면, 그러니까 박스의 면이 요 아래에서 0픽셀 되는 쪽에 이제 보여지면은 나타나라 라는 거고, 300 정도 주면은 300픽셀 정도 올라왔을 때. 그래서 첫 번째 박스는 페이지 열리자마자 등장을 해요. 두 번째 거는 아직 안 나왔죠? 이렇게 300픽셀 정도 올라오면 등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위치를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요. 얘도 0, 얘는 300, 얘는 100.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되는 위치를 잡아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이징이라고 하는 옵션으로 애니메이션의 가속도 속성. 이거는 CSS 트랜스폼이랑 동일한 속성이니까요. 이지인, 뭐 이지아웃, 리니어 뭐 이런 속성들 있죠. 그리고 데이터 AOS 듀레이션은 애니메이션이 작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자, 시간하고 가속도는 효과 그냥 다 똑같이 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것들 이렇게 똑같이 설정을 하고, 이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약간 느낌이 바뀌었죠? 자, 여기까지가 지금 배포해드린 자료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자, 뭐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종류가 꽤 다양하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추가된 거라서 제가 이 라이브러리를 이제 쓰면서 불만이었던 게, 물론 많이 쓰는 효과를 좀 쉽게 구현할 수 있다는 건 좋은데 애니메이션이 등장하는 위치를 이렇게 수치값으로 주면은 이게 브라우저 창 사이즈가 자꾸 바뀌면은 이 위치값을 제어하는 게 쉽지 않을 때가 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좀 불편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고 있었는데 이게 몇 달 전에 추가된 것 같아요. 데이터 AOS 앵크 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건데, 앞에 있는 값은 이 박스의 면을 뜻해요. 박스의 면. 그 다음에 뒤쪽에 오는 거는 화면상의 위치를 뜻해요. 그래서 화면의 이 박스의 윗면이 화면 중앙에 왔을 때 원래 위치를 기준으로 이렇게 주면, 이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있으니까 애니메이션 제어가 좀 더 쉬워지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오프셋 대신에 써볼게요.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게 센터일 것 같아요.
자, 속성들이 많으니까 줄바꿈을 좀 해놓을게요. 일단 다 센터라고 이제 똑같이 적용을 해놓고 어떻게 바뀌는지 좀 확인 좀 해보죠. 자, 이게 지금 해보니까 박스의 중앙이 화면 중앙에 나타났을 때 라고 하면은 이제 중앙에서 조금 벗어난 것처럼 보이는데 아마 이제 화면 중앙에 박스가 등장했을 때 이제 애니메이션이 시작을 할 거고 그동안 스크롤은 계속 위로 움직이니까 추격적으로 나타난 거 얘가 조금 위에 나타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좀 더 적합한 값은 박스의 윗면이 화면 중앙에 나타났을 때 라고 설정하는 게 적합해 보이네요. 자, 이러면 이제 화면 중앙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플레이스먼트로 조절하시던지 아니면은 데이터 오프셋 속성으로 좌표에 따라 설정을 하시던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요 데이터 AOS 앵커 플레이스먼트 요 속성만 제가 그 톡방에다가 속성만 넣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속성이 추가가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는 데이터 AOS 앵커라고 해서 어떤 대상의 ID 값을 지정을 해요. 그러면은 요 대상이 화면에 나왔을 때 얘가 애니메이션이 돌아라.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만들어줬을 때 여기다가 뭔가 하나 넣어주는 거죠. 여기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요 이그젠플 앵커 1이 화면에 등장했을 때 이미 애니메이션이 발동을 했어요. 그렇죠? 얘가 등장할 때 이렇게 발동을 하죠. 그럼 저라면 이걸 어떻게 쓸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쓸 것 같아요. 그러면 요 div가 화면에 나왔을 때 애니메이션이 작동해라. 그러면 맨 마지막 박스는 이렇게 발동을 하는 거죠. 자, 신규로 추가된 속성들까지 좀 더 추가적으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이 파일만 따로 지금 이미지 떠서 해드릴게요. 자, 얘는
화면상에 나타날 위치, 좌표값, 화면상에서의 위치. 그리고 얘는 샵이 아니죠. 박스의 윗면이 화면 중앙에 왔을 때 작동. 그다음에 얘 같은 경우는 지정된 id 값을 갖는 요소가 화면에 등장한 시점에 작동. 주석이 기니까 요즘 대부분 웹페이지가 메인 화면에 되게 많이 쓰는 속성 효과이다 보니까 요거는 저는 최근 몇 년 동안은 거의 모든 프로젝트에 다 썼던 것 같아요. 자, 지금 이제 코드 제가 이것만 다시 보내드렸어요. 파일 이름은 aosex.png라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자, 쉬운 거 하나 더 가겠습니다. 웹페이지 만들 때 또 많이 들어가는 효과가 이미지 슬라이드죠. 이미지 슬라이드 관련된 플러그인은 진짜 발에 치일 정도로 많아요. 종류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기서는 그냥 가장 효과가 명확하고 심플한 애를 하나를 정리한 거고요. 쓰는 방법이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좀 더 화려한 효과를 원하시거나 좀 더 복잡한 기능을 원하시면은 다른 라이브러리를 찾아보실 여지도 충분히 있어요. 리액트 심플 이미지 슬라이더라고 하는 앤데요. 얘도 패키지 설치하겠습니다. 얀 명령어로 설치하고요. 다시 가동할게요. 자, 설치한 라이브러리를 가져오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슬라이딩을 해야 되니까 슬라이드에 사용할 이미지들을 임포트 하세요. 여기 슬라이드 1, 2, 3, 4라고 이미지를 미리 포함을 해드렸어요. 이거 쓰는 방법 진짜 간단해요. 자, 이미지들을요, 배열로 묶습니다. 제이슨에서 URL이라는 키를 갖게끔 하시면 되고요. 이미지 슬라이더 라고 넣으시고, 넓이는 보통 이런 거 100% 주죠. 근데 지금 바디 태그 자체에 패딩하고 마진이 잡혀 있어서 실제로 100%가 다 먹진 않아요. 자, 아직 속성이 조금 덜 들어갔어요. 왜냐면 이미지들을 걸어줘야 되거든요. 자, 높이 값은 픽셀로 주실 때는 그냥 이렇게 수치만 주시면 돼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이미지스에다가 이 이미지 배열을 거세요. 그러면 일단 이렇게 이미지 슬라이드가 나오기 시작을 해요.
자, 그 밖에 추가적인 옵션들입니다. 자, 쇼 벌렛 얘네들이요. 얘네들 보여줄지 여보고요. 그 다음에 쇼 NAVs 내비게이션이죠. 요거예요. 좌우 화살표. 자동 재생, 대부분 자동 재생 시키죠. 그러면은 이렇게 옆으로 자동으로 넘어가고요. 딜레이 시간 같은 거 설정하실 때는 오토 플레이 딜레이 2초 후부터 자동 시작, 루프 반복 재생, 그리고 마지막이요. 보통 이렇게 만들고 나면은 이렇게 만든 후에 여기에 내가 약간의 그 튜닝을 좀 해야 돼요. 커스터마이징을 좀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스타일이란 걸로 내가 만든 CSS를 직접 첨가하시면 됩니다. 자, 지금 여기 옆에 스크롤이 조금 보이는 이유가 요 이미지 슬라이더가 넓이는 지금 화면폭 다 100%다 가져가는데 바디 태그가 지금 패딩을 갖고 있어서 요 패딩만큼 옆으로 지금 삐져나간 상태예요. 그래서 바디에 적용되어 있는 패딩이나 마진 없애면은 요 가로 스크롤은 없어질 거기 때문에 여기서 굳이 처리하지 않을게요. 네, 뭐 이 정도면 쏠쏠하게 이렇게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이게 그나마 예전 버전은 끝까지 가면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 때 얘가 왼쪽으로 쫙 하고 그렇게 움직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인 다음에 첫 번째 거로 가려면 다시 반대쪽으로 쭈루룩 가더니 이번에는 그냥 이렇게 사이클을 도네요. 업그레이드가 됐는지. 코드가 복잡하지 않고 쓰는 게 간단해서 제가 프로젝트마다 자주 쓰고 있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저번에도 뭐 비슷한 말씀 드렸었는데 여기 있는 애들은 진짜 제가 프로젝트마다 안 빼고 항상 쓰는 애들이에요, 진짜. 그러니까 이 플러그인들은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는지 정보력이니까 평상시에 많이 서칭을 하시면서 나중에 어떤 플러그인들이 있더라 뭐 이런 것들 찾아갖고 즐겨찾기 해놓고 필요할 때마다 사용하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요거 체킹하시고요. 4시에 뵙도록 할게요. 자, 요번에는 이제 스윗 달러 2 하고요. 그 다음에 차트.js 2개 진행할게요. 자, 이렇게 생긴 이제 메시지 박스를 이제 모달창 형식으로 뿌려주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자, 사용 방법도 여기 이제 소개가 되어 있고요. 요 내용에 기반해서 이제 예제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라이브러리 설치할 때 2개를 같이 설치해야 되는데요. 스위달러2라고 하는 라이브러리 본체랑 이거를 리액트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이제 레퍼링한 라이브러리 2개를 설치해야 돼요. 한꺼번에 여러 개 설치할 때 띄어쓰기로 구별하시면 동시에 여러 개 설치가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얀 애드 명령으로 이제 설치를 했고요. 자, 다시 가동을 했어요. 자, 화면상에 버튼을 먼저 스타일드 컴포넌트 기반으로 5개를 놓을게요. 스타일드 컴포넌트 넣고 버튼 클릭 이벤트를 걸 거기 때문에 유즈 콜백도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미지 하나를 미리 좀 아무거나 준비할게요. 이 이미지는 이따 팝업창에서 사용할 거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로 버튼을 하나 재정의할게요. 자, 버튼 테두리랑 여백, 마진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좌우에 마진을 10씩 줬는데 첫 번째 버튼만 마진 레프트 0으로 정리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 올라갔을 때랑 마우스로 눌렀을 때 약간의 효과 좀 가미할게요. 마우스 올라갔을 때 배경 색깔 좀 바꾸고 눌렀을 때 효과 좀 바꿨습니다. 자, 버튼 5개를 올 거기 때문에 이벤트로 사용할 함수 5개 미리 준비하겠습니다. 유즈 콜백도 적용을 했고요. 하나, 둘, 셋, 넷, 5. 함수 이름 중복되니까 이름 중복되지 않게 숫자만 바꿔줬고요. 그 다음에 버튼을 5개를 배치해서 이 이벤트들을 온클릭으로 전부 연결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 준비를 마쳤어요. 자, 그럼 이제 기본 사용 방법이에요. 스윗 알럿에서 제공하는 일단 클래스 하고요. 그 다음에 얘를 리액트에서 호출할 수 있게끔 해주는 with react content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같이 가져오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 스위트 알럿 객체를 with react content라는 함수한테 전달해서 레퍼링 객체를 만듭니다. 스위트 알럿 그 클래스를 리액트에서 호출할 수 있는 형태로 이제 가공을 한 거예요. 레퍼링 한다고 표현해요. 그냥 가공이라고 표현하죠. 자, 스위트 알럿은요, 그 사용 방법이 2가지 패턴이 있어요. 프로미스 방식이 있고 에이싱크 어웨이트 방법이 있어요. 먼저 첫 번째 버튼 눌렀을 때 프로미스 방식으로 일단 호출할게요. 자, 요 클래스를 사용을 해서요. fire라고 하는 메서드를 호출하세요. 그리고 이 함수에 제이슨으로 속성들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타이틀에서 제목, 그 다음에 텍스트에서 팝업창에 나올 메시지, 그리고 아이콘에서 아이콘 이름, 그리고 푸터. 네, 여기에는 이제 간단하게 링크를 하나 넣을게요. 자,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요게 아이콘, 제목, 텍스트, OK 버튼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여기가 푸터예요. 아래쪽이요. 이 중에 필요하지 않은 항목이 있다라고 하시면 빼시면 돼요. 만약에 아이콘을 빼버리면 말 그대로 아이콘 안 나오는 거죠. 이 스위트 알럿을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도 이제 다룬 적이 있어요. 예전 수업 내용 잠깐 보면은
이때 라이브러리 활용이라는 단원에서 그때도 오늘 했던 거랑 이제 동일하게 제시를 해드렸었는데, 이때 예제에서 제가 아이콘 종류를 이제 정리를 해놨었습니다. Success, Warning, Info, Question, Error, 이렇게 5가지 종류 아이콘을 쓸 수 있어요. 아이콘은 중에서 선택 가능. 자, 버튼을 눌렀을 때 거기에 어떤 후속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요 파이어 함수 자체가 그 프로미스 방식이기 때문에 얘가 동작을 종료했을 때는 뒤에다가 then을 붙입니다. 프로미스에 대해서 아직 익숙하지 않으시면은 그냥 이 형태 자체를 하나의 패턴으로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에 콜백 함수를 전달하고요. 이 콜백 함수의 파라미터가 사용자가 선택한 결과값이에요. 그래서 얘를 콘솔로 찍어보면 자, 여기서 OK 눌렀을 때 이게 리절트예요. OK 버튼을 눌렀으니까 is confirmed가 true가 나온 거고요. denied false, dismiss false, value true. 자, 여기서 이제 화면의 빈 곳을 다시 클릭하면 이번에는 dismiss가 true가 되죠. denied는 나중에 cancel 버튼을 추가했을 때 cancel 버튼을 누르면 얘가 떠요. 자, 그러니까 사용자가 OK 버튼을 눌렀을 때 뭔가 후속 처리를 넣고 싶다라고 하면은 is confirmed에 대해서 검색하시면 되죠. 자, 정리를 조금 더 추가하면은 OK 버튼을 누른 경우 true, denied는 cancel 버튼을 누른 경우 true, denied는 화면의 빈 공간을 누른 경우 true가 됩니다. 프로미스 방식을 지원한다라고 하는 거는 async await 방식의 문법도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async await 방식으로 바꾸면 async await는 함수 자체에 async 키워드가 붙어야 되죠. 그러니까 use 콜백 안에 들어가 있는 이 클릭 이벤트 안에서 async를 걸어서 적용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then에 전달되는 이 콜백 함수의 결과 파라미터, 이걸로 결과 판정을 하잖아요. 이 결과를 직접 리턴 받을 수 있어요. 얘를 호출하면서 결과값을 리턴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선 주석 뺄게요. 대신에 그냥 리턴 받는 게 아니라 앞에 await라는 키워드를 붙여야만 리턴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는 아이콘 다른 종류로 한번 바꿔봤고요. 제목도 async await로 바꿉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프로미스 방식은 이 함수의 결과를 받기 위해서 then이라고 해서 연결된 콜백 함수를 통해서 결과를 받아야 되는데 async await는 그냥 평상시 쓰는 것처럼 리턴을 받아서 요 리절트를 그냥 일반적인 코딩처럼 이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콜백 함수가 따로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문법적 간결함이 더 높아서 비동기 처리할 때 async await가 요즘 더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요.
여기서 버튼 누르면 결과 똑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이걸로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코드 이어가시면 돼요. 위에 거보다 생긴 게 훨씬 단순해서 요 문법을 이제 기준으로 삼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나머지 것들은 전부 이제 async await로만 갈게요. const result는 await by sval.fire. 자, 요번에는 이미지를 포함하는 다이얼로그예요. 자, 이미지 URL이라는 옵션에다가 그림을 하나 겁니다. 그리고 이미지 위드스에서 넓이를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95% 정도 줘볼게요. 이미지 ALT 속성에서 ALT 속성 값 잡아주시고 타이틀 속성, 텍스트 속성 이렇게 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도 결과값 받았을 때는 위에서랑 똑같이 그냥 컨펌 한번 더 불렀습니다. 이렇게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요 타이틀하고 제목, 아이콘 대신에 쓰이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틀하고 제목이 필요 없다라고 느껴지시면 그냥 빼세요. 타이틀하고 텍스트 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네 번째 경우는 컨펌 다이얼로그예요. 즉 캔슬 버튼을 추가했을 때입니다. 자, const result는 await 그다음에 my sval.fire. 타이틀에는 HTML 태그도 사용 가능합니다. 자, 아이콘은 여기서 info라고 적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 텍스트라고 하면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라고 집어넣으면은 텍스트 속성에서 HTML 태그를 적으면 이렇게 고지고대로 다 나와요. 자, 지금 제목이 안 보이는 이유가 제목 글자 색깔을 제가 흰색으로 넣어서 그래요. 네, 잠깐 이렇게 바꿀게요. 근데 이 텍스트 부분을 속성 이름을 HTML로 바꾸면 이렇게 HTML 태그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보면은 이렇게 링크를 버튼에 넣을 수도 있는 거죠. 제목을 다시 흰색으로 바꿀게요. 제목을 흰색으로 바꾼 이유가요. 추가적인 속성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속성에다가 이미지를 걸어줄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그림을 배경으로 하는 형태가 되는 거고요. 쇼 클로즈 버튼, 쇼 캔슬 버튼, 포커스 컨펌 트루. 확인 버튼에 기본적으로 포커스 가 있게 하는 거. 확인 버튼의 텍스트는 컨펌이라고 주고 취소 버튼의 텍스트는 캔슬이라고 주고. 자,
얘가 클로즈 버튼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면은 컨펌 버튼에 포커스가 가 있죠. 그러니까 엔터키 누르면 자동으로 얘가 눌러지는 거고요. 그리고 텍스트 각각 설정했고요. 자, 이때 이제 리절트를 눌러보면, 결과로 전달받은 이 리절트를 눌러보면요. 콘솔로 찍어보면요. 눌러보면이 아니고. 자, is confirmed true. 나머지 다 fails죠. 캔슬은. 자, is dismiss true. 그리고 dismiss라는 값에 캔슬이라고 하는 문자열이 하나 더 들어오네요. 자. 그리고 is dismiss true에 dismiss 문자열이 close라고 들어오고요. 자, 그럼 아까 여기 주석으로 제가 잡아놓은 게 조금 이제 달라지겠네요. 자, 디스미스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창이 닫힌 경우.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그냥 is confirmed가 true면 확인 버튼인데 is dismiss가 true이고 result의 dismiss라는 값이 cancel이다 라고 하면 취소 버튼이에요. 그래서 확인 버튼 눌렀을 때랑 취소 버튼 눌렀을 때를 구별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계속 이 가운데 있는 요 is denied라는 값은 지금 안 쓰고 있거든요. 그럼 얘는 언제 쓰느냐? 자, 아이콘하고 타이틀 걸었고요. 텍스트. show deny 버튼 true라는 옵션을 같이 줬어요. 일단 얘만 줘볼게요. 자, 여기 노라는 형태의 버튼이 하나 더 들어갔죠? 이번에는 show cancel 버튼을 하나 또 넣어볼게요. 자, 버튼이 3개가 나오죠. 예, 아니요, 취소. 선택지를 늘려야 될 경우에 버튼을 하나 더 추가합니다. 컨펌 버튼, 디나이 버튼 나중에 캔슬 버튼 취소. 텍스트 이렇게 줘볼게요. 자, 그럼 이제 이 상황에 대해서 리턴 받은 리절트를 출력을 해보면, 자, 확인 버튼은 컨펌드가 true, 가운데 있는 버튼은 denied가 true, 취소는 dismiss가 true이면서 여기 dismiss cancel. 이렇게 이제 갈라지는 거죠. 자, 이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if문으로 분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is denied는 나중에, 그다음에 dismiss는 취소. 자, 그 레퍼런스 사이트는 이거보다 더 많은 케이스가 있긴 한데 제 경험상 뭐 배경 이미지 쓰는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이런 경우도 거의 없고 이미지 들어갔던 경우도 거의 없었고요. 그냥 1번, 2번, 5번 요 케이스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했던 것 같아요. 예제가 시간이 좀 기네요. 일단 여기서 좀 자르죠. 대신에 4시 5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음 예제 넘어갈게요. 이번에는 이제 차트 JS라고 해서 그래프 표시하는 기능을 소개해 드릴게요. 자, 차트 JS2라고 해서 그 전에 우리 자바스크립트 할 때 봤었던 라이브러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yan add 명령으로
차트.js 본체 설치해주고, 그 다음에 리액트 차트.js2라고 하는 그 레퍼링 라이브러리를 하나 같이 설치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거는 뭐 UI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잠시만요. 자, 화면 켰고요. 네. UI하고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아니고 로다쉬라고 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하다 보면은 연속성 자료형에 대한 복사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예를 들면은 let a는 10, 20, 30 이렇게 있고 let b는 a 이런 식으로 했을 때 console.log a랑 console.log b 그럼 두 개가 같이 출력이 되죠. 이 상황에서 b의 1번째를 200으로 바꾼단 말이에요. 이래놓고 두 개를 다 같이 출력하면 왜 하나밖에 안 나오지? 얘가 잘 작동을 안 하네요. 한번 깔아봤는데. 자, 이렇게 하면 A하고 B가 같이 바뀌어요. 분명히 B만 바꿨는데. 그래서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배열을 복사할 때는 이렇게 복사한 다음에 B의 0번째에다가 A의 0번째를 복사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복사를 해줘야 돼요. 1번째에다가 1, 2번째에다가 2. 자, 이렇게 하면 이제 A랑 B가 생겼겠죠? 이 상태에서 B의 1번째에다가 200을 놓으면은 A를 출력하면 A는 그대로 있고 B만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배열 데이터를 다른 변수에다 복사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일일이 복사해 줘야 된다. 이게 이제 전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에서 깊은 복사, 얕은 복사라는 주제로 살펴봤었던 내용이에요. 자, 로다시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는 그런 그 연속성 자료형, 배열이나 제이슨도 마찬가지예요. 걔네들에 대해서 이제 깊은 복사 기능을 좀 쉽게 쓸 수 있게끔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그래서 로다시.com이라는 곳에서 이제 배포를 하고 있고요. 얘도 얀 명령어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들 먼저 설치할게요. 차트.js 관련된 거 설치하고 그 다음에 로다시도 설치를 하겠습니다. 사용 방법은 되게 쉬워요. 자, 일단은 스타일드 컴포넌트를 하나 가져왔고요. 로다시 안에 클론 딥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얘를 가져오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배열을 복사하고 싶다. 예를 들어서 let a는 10, 20, 30인데 얘를 let b에다가 복사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이때 클론 딥에다가 a를 주면은 깊은 복사를 해서 리턴을 해줘요. 그럼 이제 A랑 B가 따로 그 관리가 가능한 거죠. 자, 예전에 봤었던 예제 그대로 그 재현을 할 거예요. 일단은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차트.js 본체에서 좀 가져와야 되는 게 있는데 일단은 막대 그래프부터 해볼게요. 자, 차트.js에서 임포트를 하는데 일단 어떤 종류의 그래프를 가져오건 간에 얘네들은 공통이에요. 뭐 타이틀이라든지 툴팁, 범주 표시하는 거, 그래프 본체, 그 다음에 범주의 사이즈, 스케일 설정하는 거, 선의 사이즈 설정하는 거, 뭐 이런 기능들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막대 그래프를 사용할 거라면은 바라는 컴포넌트를 이제 리액트 차트.js2에서 임포트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차트라고 하는 애한테 가져온 컴포넌트들을 등록시켜주는 처리가 또 필요해요. 그래서 차트.register라는 함수에다가 차트.register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가져온 애들 중에 차트를 제외한 나머지들을 파라미터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네, 코드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프가 표시될 div 태그 하나를 준비할게요. 플롯 컨테이너라는 이름으로 준비를 했고요. 가로 33.3%로 설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표시될 박스를 밑에다가 div 태그로 넣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 걸었습니다. 그럼 여기에 이제 이 플롯 컨테이너라는 애를 계속해서 넣어주면 뭐 그래프 1 이런 식으로 넣어주면은 33.3%니까 지금 이렇게 넣으면 두 줄이 되겠죠? 자, 프로젝트 가동할게요. 앱.js에서 뭐를 제가 잠깐 넣어놨어갖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프가 하나, 또 밑에 또 한 줄, 이렇게 두 줄이 생기게끔 했습니다. 이건 스위터로 되시네요. 차트. 네. 높이를 400픽셀로 잡아놨고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표현을 해보죠. 일단 그래프를 사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기본 옵션이 있어요. 리스폰시브, 반응형 트루, 그 다음에 얘는 세로축을 비율로 표시할지 아니면은 부모한테 맞출지에 대한 여부예요. 반응형 기능 사용하고 세로 높이를 세로 높이를 스스로 설정. 페일스인 경우 부모에 맞춰요. 그 다음에 플러그인스 부가 기능인데 범주의 위치를 아래쪽으로 설정해라. 이렇게 잡아놨습니다. 이 기본 옵션이 그래프 종류마다 다 따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 설정해 놓고서 이거를 변수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이거를 계속해서 재사용을 했더니 설정이 엉키더라고요. 그러려면은 이거를 매번 똑같은 코드를 복사 붙여넣기 하지 않는 이상은 얘를 이제 깊은 복사를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로다시를 가져온 겁니다. 가로막대 그래프. 일단 디폴트 옵션을 복사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인덱스 아식스 y라는 값을 추가합니다. 제이슨은 그냥 값을 넣어주면 바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지금 이 코드가 만약에 이렇게 클론 딥을 안 하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여기 아무 위치에나 인덱스 아식스에다가 y라는 값을 하나 추가한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막대 그래프 하나만 쓴다면. 자, 그래프에 표시할 데이터를 준비합니다. 자, 철수, 영희, 민수, 수연, 호영이라고 5개의 축을 준비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철수, 영희, 민수, 수연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 이제 데이터셋이라는 배열에다가 제이슨으로 데이터를 줍니다. 국어 점수고요. X축이 5개니까 점수 5개예요. 자, 이렇게만 먼저 해볼까요? 자, 그럼 이제 그래프를 표현할 때 플롯 컨테이너 안에서요. 다라고 하는 컴포넌트에다가 옵션에다가 아까 만들었던 옵션 여기 디폴트 옵션 건 거죠. 이 옵션 잡아주고 데이터 준비한 거 넣어줍니다. 자, 인덱스 아식스에 X라고 주면은 이렇게 나오고요. 인덱스 아식스에 Y라고 주면은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옆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을 X를 잡을 거냐 Y로 잡을 거냐예요. 따로 설정을 안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게 기본이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그래프의 높이가 부모 박스를 가득 채우고 있는 겁니다. 근데 얘가 기본값이 true거든요. 얘를 빼면 그래프의 높이를 지가 적당히 이렇게 잡아버려요. 높이 제어가 안 돼요.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옵션을 false로 걸어주시고 이 부모 박스의 높이를 직접 스타일 시트로 설정하시는 게 사이즈 잡는 데서 유리해요. 자, 지금 그래프가 전부 회색으로 나와서 별로 안 이쁘죠? 여기에다가 이제 백그라운드 컬러와 테두리 컬러, 테두리 두 개를 설정해 주면은 그래프가 이렇게 색깔이 좀 컬러풀하게 나오고요.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배열로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 항목을 콤마로 해서 추가를 해주면 그래프가 이렇게 이중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넣어주면은 3중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지금 요 기본 옵션은 세로 막대 그래프에서 지금 사용을 하고 있고요. 요거를 그대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가로 막대 그래프를 만들 거예요. 그러면은 얘를 그대로 이렇게 복사를 한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처럼 인덱스 아식스에다가 y라는 값을 주면 됐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같은 데이터를 재사용한다고 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다 그리고 세로 그래프용으로 만들어둔 가로막대 그래프용으로 만들어둔 옵션을 따로 걸어주고 데이터를 설정해 주면은 옆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똑같은 코드를 계속 복사하려니까 이제 코드 양만 늘어나더라고요. 차이점은 요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서 로다쉬를 쓴 거죠. 클론 딥에다가 디폴트 옵션을 그냥 그대로 복사해라 라고 해놓고 h그래프 옵션 점 인덱스 아식스는 y라는 값을 추가해라 라고 하면은 요거 자체가 이만큼의 코드를 그냥 복붙한 거랑 같은 효과를 주니까요. 거기에 필요한 옵션만 추가한 겁니다. 지금 이거는 어느 정도의 기본 옵션을 그래프 두 개가 공유해야 되니까 이렇게 한 거고, 만약 그래프를 하나만 쓰실 거라 그러면은 굳이 클론디 만들어가고
그냥 요 제이슨 값을 바로 쓰시면 돼요. 자, 막대 그래프고요. 자, 이번에는 선 그래프를 사용해야 될 경우. 선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 포인트 엘리먼트랑 라인 엘리먼트라는 클래스를 추가로 임포트합니다. 만약에 선 그래프만 쓸 거다라고 하면 얘는 빠져도 되겠죠. 바 엘리먼트는 빠져도 되겠죠. 자, 임포트한 거를 차트.레지스터에다가 또 등록을 해줘야 되니까 여기다 한 번 더 넣어주시고요. 선 그래프를 위한 데이터를 밑에 변수로 하나 또 정의할게요. 선 그래프는요, 특징이요, X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한 가지 지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날짜 값들을 이렇게 정의를 해놓고 데이터셋에 코로나19 그 확진자, 날짜별 확진자 수 데이터를 가상으로 넣습니다. 선 그래프는 옵션에 뭐 추가적인 게 안 들어가요. 그래서 맨 처음에 만들어둔 디폴트 옵션을 사용해서 데이터를 걸어줬어요. 아, 컴포넌트도 가져와야죠. 컴포넌트가 라인이거든요. 여기 바하고 라인도 가져와야죠. 네, 그럼 이렇게 선 그래프가 나옵니다. 데이터를 늘려주면요. 여기서도 데이터를 늘려주면은 한 그래프에 선이 두 개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로 이제 그 매출 변동 추이 같은 거 보여줄 때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보여주시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그 매출액이라고 하는 한 가지 지표가 시간에 따라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보여줄 때는 선 그래프예요. 그래야 올라가고 내려가고 확실히 보이죠. 그래프 용도가 달라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보통 파이 그래프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레이더 그래프라는 것도 있어요. 파이 그래프, 즉 원 그래프랑 용도가 똑같은데요. 한꺼번에 가볼게요. 자, 레이더 차트를 사용할 때는 레이더 리니어 스케일하고 필러라고 하는 애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선 그래프에서 사용했던 요소를 그대로 다 포함을 해야 돼요. 파이 그래프는 아크 엘리먼트라는 애만 가져오시면 되고요. 자, 그럼 밑에서 또 그대로 등록을 한번 해주셔야 될 거고요. 컴포넌트로는 레이더와 파이. 레이더 그래프랑 파이 그래프는 이 기본 옵션에서 바뀌는 내용은 없어요. 근데 옵션 값을, 이 옵션 객체를 다른 그래프랑 공유하면은 지들끼리 설정이 엉켜요. 이건 내부 버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는 세로 막대 그래프에서도 디폴트 옵션 쓰고 있고 선 그래프도 디폴트, 같은 객체를 이렇게 두 번 쓰고 있잖아요. 얘네들끼리는 설정이 꼬이는 게 없는데 레이더 그래프랑 파이 그래프는 생긴 게 원중심이다 보니까 설정을 같이 쓰면 모양이 엉키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값임에도 불구하고 설정을 따로 쓰기 위해서 기본 옵션을 이렇게 하나 그대로 복사를 해왔습니다. 자, 만약에 매출액을
연령대별로 표시하려고 한다. 그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지. 자, 수업 예제에서는 과목별 점수를 표시했는데요. 여기 제가 다르게 표현할게요.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여기에 매출액, 뭐 1000만 단위라고 해보죠. 100만 단위로 하죠. 1000만 단위 너무 크네요. 그래서 10대한테는 뭐 3,600만 원이 매출액이 나왔고 20대한테는 5,300만 원, 30대한테는 7,200만 원, 40대는 4,100만 원, 50대는 뭐 900만 원. 이 정도의 매출액이 나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변수 이름은 스튜던트가 아니고 세일스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레이더 그래프를 표현해 볼게요. 여기 세 번째 그래프에서요. 레이더라는 컴포넌트고요. 레이더 옵션, 요 스튜던트라는 변수를 제가 세일스로 바꿨죠. 네, 그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 회사 매출 구조는 30대가 주축이다. 뭐 이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비율을 보여주면서 영향력이 큰 부분이 어느 부분인지를 같이 보여주고자 할 텐데요. 이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제 데이터를 지금 즉흥적으로 바꾼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 배포해드린 자료는 과목별 점수를 이렇게 나열한 형태예요. 이제 이런 식으로 배포되면서 어떤 학생의 능력치가 어디가 제일 좋은지를 보여주는. 자, 그 다음 그래프가 이제 파이 그래프입니다. 일단은 똑같이 가볼게요. 파이 옵션 아까 하나 미리 복사해 놨고요. 데이터 똑같이 갔습니다. 여기 보면은 점수에 대해서 색깔이 지금 한 가지 종류밖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럼 다 이렇게 똑같이 나와요, 색깔이. 막대 그래프에서는 조금 그렇게 유용한 형태는 아니죠. 아, 원 그래프요. 죄송합니다. 단어가 계속 꼬이네요. 그래서 파이 그래프를 사용할 때는요. 요 백그라운드 컬러랑 테두리 컬러를 데이터 항목의 수만큼 배열로 만드시면 돼요. 점수가 5과목이니까 색깔도 5종류, 그 다음에 테두리 선도 5종류를 줬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튜던트 파이라고 따로 준비를 했어요. 마지막에 스튜던트 파이라고 바꿔주면은 밑에 걸 바꿔야 되네요. 자, 이렇게 지표마다 막대의 색깔이 다르게 나오는 거죠. 일반적인 그 웹사이트 관리자 페이지 만들 때 이 정도 기능은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실제로 뭐 가입자 통계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매출액 추이 같은 거 보여줄 때 많이 사용이 되는 기능들이고요. 나머지 그래프는 사실 일반적인 케이스는 좀 아니긴 해요.
마지막 하나를 더 보여드릴게요. 임포트하는 항목들은 이미 앞에서 사용한 선그래프와 중첩이 되기 때문에 리액트 컴포넌트만 가져오시면 돼요. 스캐터라고 하는 항목이고요. 얘는 이제 X축에서 지표 두 개를 놓고 X축의 지표가 얼마 변할 때 Y축의 지표가 얼마다. 뭐 이런 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스튜던트 스캐터라고 해서 X축은 국어 점수로 놓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는 영어, 개수는 똑같이 맞추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3점도 그래프라고 하는 걸 표현을 해보면 자, X축이 국어였죠? 국어 점수가 한 63점인 애가 영어 점수 60점. 그리고 국어 점수가 88점인 애가 영어도 80, 영어는 9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국어가 한 92점인 애가 영어 70. 그리고 국어가 97점, 98점 정도인 애가 영어 82. 마지막은 국어 100점인데 영어 50점이네요. 자, 일반적인 그 마케팅 쪽에서는 이런 그래프 얘네들을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얘는 사실 통계 쪽에서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들의 퍼짐 정도를 봤을 때 전체적으로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고서 국어 점수가 높은 애들이 대체로 영어 점수가 높다라는 결론을 내요. 일반적인 마케팅에서는 잘 안 쓰이는 건데 있는 기능이라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한 거니까 얘는 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고요. 지금 국어 점수에 따른 영어 점수 분포만 표시를 했는데 여기에 데이터 지표를 하나 더 표시를 하면은 두 가지 이상의 지표가 같이 나오겠죠. 둘, 셋, 넷, 다섯. 요 5가지는 그래도 쓰임새 알아놓으시면은 좀 많이 쓰일 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보통 관리자 페이지라고 많이 부르는데 대시보드라고 검색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어떤 그 그래프가 적용된 지표를 보여주는 웹페이지들에 대한 형태가 많이 나와요. 보통 이제 웹사이트 관리자 사이트 들어가면 이제 첫 화면에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오늘의 가입자 추이 아니면 뭐 이번 주 매출 많은 제품 순위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 항상 쓰이는 기능이니까 이것도 잘 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시작할 때 그 하나 그 따로 버퍼로 내용 준비해 온 게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거까지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이거는 제가 예전에 질문을 받아갖고 정리했던 건데요. 그 리액트 카운트 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있는데 숫자가 촥 하고 올라가는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숫자 올라가는 애들. 이런 용도의 컴포넌트입니다. 그래서 얀 애드 명령으로 컴포넌트 설치를 하시면 되고요. 이게 쓰이는 방법이 되게 쉽더라고요. 자, 페이지는 미리 빈 페이지를 하나 준비했고요. app.js에서 메뉴 준비하고 그냥 메뉴는 아무데나 킹겨 넣었어요. 임포트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빈 페이지 준비했습니다.
자, 일단 사용 방법 첫 번째, 임포트 해야죠. 그래서 리액트 카운트업에서 카운트업이라는 애를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드 컴포넌트 하나 가져왔어요. 자, 카운트 컨테이너라고 해서 div 박스를 하나 가져왔고요. 자, 얘한테 디스플레이 플렉스 패딩 좀 주고 컨텐츠들 이렇게 적당히 안에 들어가는 컨텐츠들 스페이스 어라운드로 배치했습니다. 자, 이 안에 이제 숫자를 카운트할 박스를 마이 카운터라고 해서 글자 크기랑 뭐 적당히 넣습니다. 자, 이제 사용 방법 보여드릴게요. 컨테이너 안에 이 클래스를 하나 넣은 거잖아요. 일단은 CSS 먼저 확인해 보면은 div 클래스 네임은 이렇게 세 개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박스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사용 방법은요. 카운트업. 아까 임포트한 컴포넌트를 쓰시면 돼요. 여기에 1부터 345까지. 그 다음에 얘한테 적용할 클래스 이름을 연결하세요. 두 개 더 넣을게요. 자, 두 번째 거는 234까지, 세 번째 거는 567까지 넣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근데 이게 페이지 열리자마자 가동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빠르죠, 지금. 그래서 애니메이션 가동 시간을 듀레이션이라는 옵션으로 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숫자가 3초 동안 올라가는 거죠. 이 시간을 늘리셔도 됩니다. 5라고 늘리면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근데 지금 얘는 화면상에 꼭대기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이지 열리자마자 이렇게 들어간다고요. 근데 항상 이렇게 배치시킬 수 있는 건 아니죠. 가운데다가 더미 영역을 좀 넣을게요. 높이가 3000픽셀인 박스고요. 그래서 가운데 더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숫자값 올라가는 거는 이미 스크롤 밑으로 내려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페이지 열리자마자 이미 애니메이션은 쫙 하고 돌아갔으니까 스크롤 밑에까지 내리면 이미 숫자 다 올라가고 없어요. 이미 다 올라가고 끝나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바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스크롤이 내려가서 얘가 화면에 짠 하고 등장하면 들어가야죠. 이거 구현이 코드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소개해드리는 이 기능이 없었으면 이 컴포넌트 소개해드리지도 않습니다. Enable Scroll Spy라는 속성 하나씩만 넣어주시면은 스크롤 바에 의해서 등장했을 때 가동을 합니다. 새로 고침하고 다시 해볼게요. 스크롤 내리면 등장할 때 올라가죠. 자, 여기에 약간의 렉을 주고 싶다. 그러면 스크롤 스파이 딜레이라고 주시면 돼요. 스크롤에 의해 화면에 표시된 후 1초 동안 딜레이 걸렸다가 카운트 시작해요.
자, 이거를 이게 다 조금씩 시간값을 다르게 주면은 얘네가 카운팅이 시작되는 타이밍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작이 달라지죠. 이게 그 취업반 학생들이 포트폴리오 할 때마다 꼭 물어보는 컴포넌트라서 이제 수업에서 소개해 드리려고 예제를 좀 따로 준비를 했습니다. 요거 이미지 떠서 얘도 마저 하나 보여드릴게요. 차트 같은 경우는 쓰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진 않은데 나머지 컴포넌트들은 오늘 소개해 드린 것만 다 모아도 웬만한 사이트 메인 페이지는 나와요. 자, 톡방에 올려드렸고요. 파일 이름은 countUp.png라고 잡으시면 될 것 같아요. app.js에 페이지 따로 이제 추가하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제가 봐서는 차트는 그래도 쓰는 경우가 제한되어 있으니까 차트보다는 얘를 좀 연습해 보시는 게 더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고요. 요거 실습 마무리 하시면 자리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부터 이제 다시 에이작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에이젝스가 끝나면 한 다음 주 일요일쯤에 아마 리덕스라고 해서 리액트의 마지막 끝판왕을 소개해 드릴 것 같아요. 네, 녹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